테헤란로, 강남 한복판을 곱게 가로지르는 그 넓은 길 말입니다. 삼성역에서 선릉역까지 길게 이어지는 바로 그 도로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서울의 심장부에 테헤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까요? 왜 이란의 수도 이름이 강남 한복판에 박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흔한 외교사가 아닙니다. 정말 보기 드문 이야기예요. 미국도 떠나고 영국도 떠나고 소련도 발을 뺀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사관만 홀로 남아 8년 동안 폭격을 버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확 돌려보겠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입니다. 지금 이란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핵 문제, 제재, 미국과의 갈등, 중동의 화약고. 아마 이런 이미지들이 먼저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이란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란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거든요. 팔레비 왕이 다스리던 당시의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친서방적인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석유는 넘쳐 흘렀고 근대화의 바람은 세차게 불고 있었고 미국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죠. 그 시절 이란 거리에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다녔습니다. 테헤란에는 나이트클럽도 있었어요. 지금의 이란과는 정말 딴판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이란은 한국에게도 정말 소중한 나라였습니다. 그냥 괜찮은 파트너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밥줄 같은 존재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느냐? 1960년대 초반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정통성을 지지해준 나라들 가운데 이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이 반도체 수출하고 K-팝 날리는 나라가 됐지만 그 시절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던 신생국이었거든요. 북한과 체제 경쟁을 벌이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의 한 표 한 표 호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란이 한국 쪽으로 손을 내밀어준 겁니다. 이건 그냥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 발을 붙일 수 있게 만든 말 그대로 첫 발판이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터졌죠.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쓰면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기름값은 4배로 치솟았고 각국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이란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해줬습니다.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정말 생명줄을 쥐고 있었던 셈이죠. 진짜로요. 그때 한국은 에너지 없으면 숨도 못 쉬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란이 석유돈으로 나라를 개발하던 그 시절 한국 건설사들이 그 땅으로 몰려갔습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동화건설 같은 회사들이 이란에 도로를 깔고 댐을 짓고 정유소를 세우고 발전소를 올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한국 아저씨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한국으로 흘러들어왔고 그 돈이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 건설의 시대가 바로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1977년에 아까 말씀드린 테헤란로가 생긴 겁니다. 서울시와 테헤란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서로 상대 도시 이름을 딴 도로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서울에는 테헤란로, 테헤란에는 서울로. 지금 우리가 매일 보고 지나치는 그 강남 테헤란로가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이건 그냥 도로 이름 하나가 아니었어요. 당시 양국 관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이 생긴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다는 겁니다. 1979년이었습니다.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팔레비 왕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고 호메이니 아야톨라가 이끄는 이슬람 혁명 세력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팔레비 왕은 나라를 떠나야 했고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친서방 왕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란은 반미, 반서방,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우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죠. 정말 한순간에 판이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4일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든 사건이 터집니다. 이란 대학생들이 테헤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무장한 학생들이 담을 넘어와 미국 외교관과 직원 52명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444일 동안 인질 사태가 이어졌어요.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외교관을 인질로 잡는다는 건 국제법 위반이고 문명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미국은 격분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이란과 단교를 선언했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강하게 요구했죠. 같이 이란을 보이콧하라고요. 바로 여기서 한국이 정말 난감한 상황에 빠집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근간이었어요. 미국이 이란 보이콧에 동참하라고 하는데 한국이 대놓고 안 하겠다고 버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란을 그냥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원유 공급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란에서 일하던 수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고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중동 외교의 거점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겁니다. 진짜 진퇴양난이었죠.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엄청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외교부 내부 문서를 보면 노신영 외무부 장관이 실제로 공관 철수를 대비해 프랑스를 한국의 이익보호국으로 설정하는 방안까지 극비리에 검토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거죠. 완전히 문 닫고 빠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실제로 만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 한국이 선택한 길은 조금 달랐습니다. 완전 철수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사급 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낮춘 겁니다. 외교 관계를 한 단계 격화한 거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눈치도 보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찜찜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상징적으로는 관계를 낮추되 실질적인 채널은 살아있게 두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이 절묘하고도 묘한 외교적 절충.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이 이후 8년 동안 이어질 버티기의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80년 9월,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1980년 9월,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이끄는 이라크가 이란의 석유지대인 후제스탄을 점령하겠다며 전면전을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란-이라크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얼마나 오래 갔는지 아십니까? 1988년까지 무려 8년입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긴 국가 간 전쟁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8년은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얼마나 참혹했느냐? 양측 합산 최소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처럼 전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소모전만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화학무기까지 사용됐어요. 더 끔찍한 건 민간인들이 사는 도시에도 폭탄이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1985년부터 88년까지는 이른바 도시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라크가 테헤란 시내를 미사일로 직접 공격했습니다. 테헤란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겁니다. 민간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죠. 그 상황에서 서방 외교관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미국은 이미 혁명 직후 단교했으니 말할 것도 없고요. 영국도 떠났고 프랑스도 발을 뺐고 독일도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대부분의 서방 외교관들이 테헤란을 빠져나갔습니다. 국제기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테헤란의 외교 지도에서 이름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대사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업무를 봤어요. 폭격이 시작되면 지하 대피소로 들어갔다가 소리가 잠잠해지면 다시 올라와서 일했습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고 현지 교민들을 챙겼고 본국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이죠. 폭탄이 떨어지는 도시에서 대사관 업무를 계속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한국이 이란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맞물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였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죠. 경제가 돌아가려면 중동 원유가 끊임없이 들어와야 했고 그 중동 원유 가운데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위험 지역에서의 수입을 줄이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반대로 갔습니다. 이란에서의 원유 수입 비중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사우디 의존도를 분산시키면서 이란을 중요한 공급원으로 적극 관리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싸게 사겠다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의미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당시 이란은 전쟁 중이었고 서방의 제재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원유를 팔고 싶어도 사줄 나라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이 계속 사주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제재 속에서도 꾸준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파트너였겠죠. 한국 대사관은 그 현장에서 이란 석유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원유 선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공격받으면 협상하고 결제 문제가 생기면 풀어내고 이란 석유 관련 채널을 계속 유지했어요. 대사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북한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가 벌어졌습니다.
반미 노선을 걷게 된 이란이 북한과 급격히 가까워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북한도 반미 국가였고 이란도 반미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는 공통점도 있었어요. 서방이 이란을 고립시키려 할 때 북한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북한이 이란에 뭘 팔았는지 아십니까? 무기입니다. 미사일 기술입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동안 북한은 이란에 각종 군수품과 무기를 공급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테헤란에서의 영향력도 빠르게 키워나갔죠. 북한 외교관들은 테헤란 시내에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란 정부 고위층과 접촉하고 군사 협력을 논의하고 한국을 의심하게 만드는 활동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앞잡이니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서울 입장에서는 정말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한국 대사관이 테헤란에서 철수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빈자리를 북한이 완전히 채웠을 겁니다. 이란 내 외교적 영향력이 통째로 북한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동 전체로 퍼지면 한국은 중동에서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었습니다. 안보적으로 보면 더 심각했죠. 북한이 이란을 통해 중동에서 입지를 굳히고 거기서 번 돈을 다시 핵무기 개발에 쏟아붓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란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수록 북한의 군사력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은 테헤란에 남아 이란 정부의 온건파 인사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동향을 파악했고 그들의 활동에 대항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란 이라크 전쟁의 현장이었지만 동시에 그곳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 숨겨진 외교 전쟁이 벌어지는 전선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인간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절박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현지에 남겨진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란에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동아건설, 쌍용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이란 곳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유소를 짓고 고속도로를 깔고 댐을 세우고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이 공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건설사들은 떠났습니다. 유럽 건설사들도 직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상당수가 남아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도 있었고 이미 엄청난 돈이 들어간 상황이라 중간에 빠지면 전부 날아간다는 계산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란에서 받는 외화가 그 시절 한국 경제에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그로 끌면서 버틴 게 아니라 생존 때문에 버틴 겁니다. 그렇게 수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전쟁 중인 이란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폭격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고 경보가 울리면 대피했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나와서 일했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에서 뉴스를 보며 가슴을 졸였고요. 그 사람들에게 대사관이 없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완전한 고립입니다.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호소합니까? 임금이 밀리면 누가 나서줍니까? 긴급하게 귀국해야 할 일이 생기면 누가 길을 열어줍니까? 대사관은 그 모든 걸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사관은 국가가 자신들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고 마지막으로 붙들고 버틸 수 있는 심리적 버팀목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폭탄이 떨어지는 테헤란 시내를 차로 달리며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을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임금체불 문제가 생기면 이란 당국과 협상했고 보급품 조달이 막히면 해결책을 찾아다녔습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실제로는 폭격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그걸 했다는 겁니다. 정말 목숨 걸고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버티기가 얼마나 처절한 대가를 치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1988년에 터집니다. 1988년 7월 7일이었습니다. 이라크 전투기가 이란 남북 한간 지역에 있는 가스 정유소를 공격했습니다. 폭탄이 터졌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유소가 대림산업의 공사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 폭격으로 한국인 근로자 13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13명입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려고 먼 타국에 온 청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남의 나라 전투기가 떨어뜨린 폭탄을 맞고 숨진 겁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졌을 때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분노도 컸죠. 왜 거기에 있게 했느냐? 왜 안 빼냈느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이 사건을 전쟁 중인 국가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로 규정했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들을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영웅으로 포장했어요. 당시 언론은
이 비극을 비판적으로 다루기보다 애국적 미담처럼 소비하도록 통제받았고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정말 가혹한 일입니다. 목숨을 잃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겐 너무 억울한 일이었죠.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처절한 잔류가 이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자기 나라가 전쟁 중인데도 저 한국 사람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걸요. 가장 힘들 때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곁에 남아있다는 걸요. 그 모습이 이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진짜 친구라는 인식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 중 한국이 보여준 줄타기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계속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란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우리 제재에 동참해라. 이란과 거래하는 건 우방국으로서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요. 다른 한쪽에는 이란이 있었습니다. 석유를 사주고 공사를 계속해주는 파트너로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대였죠. 한국은 이 문제를 정경분리라는 원칙으로 풀어냈습니다. 이란의 정치체제나 혁명의 이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는 겁니다. 이슬람 혁명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경제관계는 경제관계로 따로 유지한다는 거죠. 미국 쪽에서 보기에는 좀 얄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념보다 현실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한국만 이런 접근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비슷하게 이란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했고 인도나 중국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란과 실리적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한국처럼 대사관을 전쟁 내내 유지하면서 현장을 지킨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중재로 휴전이 성립됐고 8년 동안 이어진 지옥 같은 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복구가 시작되죠. 부서진 인프라를 다시 세워야 하고 멈췄던 공사를 다시 돌려야 하고 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이란은 8년 동안 전쟁을 치른 나라였습니다. 복구해야 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복구 사업에 누가 가장 먼저 가장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왜냐고요? 8년 동안 곁에 있었던 나라였으니까요. 8년 동안 원유를 사줬고 공사를 계속했고 대사관을 유지했고 심지어 피까지 흘린 나라였으니까요. 이란 정부 입장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사업을 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신뢰가 쌓여 있었으니까요. 이때부터 한국 기업들의 이란 내 사업은 크게 확장됐습니다. 건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조업, 자동차,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란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이란 도로를 달렸고 한국 가전이 이란 가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쟁의 그늘 속에서 쌓아 올린 신뢰가 결국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시계를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2026년입니다. 중동의 상황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됐고 미국도 군사적 행동을 취하면서 테헤란 인근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1980년대의 악몽이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다시 대사관 인력을 줄이거나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씩 이름들이 테헤란 외교 지도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한국 대사관 코앞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생활하는 숙소의 창문이 전부 박살났습니다. 폭발 충격이 그 정도였다는 뜻이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외교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사관 철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40년 전과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 상황에서 대사관 직원들은 포화 속을 뚫고 억류된 한국 선박 선원들을 직접 면담하러 다녔습니다. 교민들을 육로로 투르크메니스탄 국경까지 대피시키는 작전도 수행했습니다. 폭격 속에서도 업무는 계속됐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외교의 DNA입니다. 40년 전에 그런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같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버티기의 진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란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정말 오래, 그리고 정말 선명하게 기억해요. 1979년에 혁명이 났을 때 누가 남았는지, 1980년에 전쟁이 터졌을 때 누가 떠나지 않았는지, 1988년에 공사 현장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도 끝내 남아있던 나라가 어디였는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인들 사이에서 한국은 조금 특별한 나라가 됐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나라. 이익이 없어서 안 떠난 나라가 아니라
이익이 있어도 피를 흘리며 남았던 나라,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이건 삼성 광고를 아무리 많이 때려도 살 수 없는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문화원을 아무리 세워도 단번에 만들 수 없는 신뢰예요. 수십 년 동안 위기를 함께 버텨야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냈느냐? 이란이 핵협상 국면에 들어갔을 때 서방과 이란 사이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서방 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란이 믿는 나라이기도 했으니까요. 이 묘한 포지셔닝이 외교적으로 엄청난 자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란 내 경제 제재가 완화될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가려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이미 신뢰가 있으니까요. 이미 관계가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무섭고도 강한 자산이에요. 이쯤에서 강남 테헤란로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1977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혁명이 났고 전쟁이 났고 제재가 밀려왔고 수많은 격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테헤란로는 여전히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의 서울로도 여전히 서울로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두 나라가 그 모든 풍파를 함께 겪으면서도 서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 하나가 그냥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역사의 흔적이고 증거이고 살아있는 기억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이란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에너지 안보였습니다. 석유 없이는 한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고 이란은 그 중요한 공급원이었습니다. 둘째, 북한과의 경쟁이었습니다. 테헤란을 비우면 북한이 채우는 구조였고 그건 안보적으로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수천 명의 근로자들을 국가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한국은 강대국들도 다 포기한 그 자리를 수십 년 동안 지켜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데 안 떠난다.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상식적인 버티기가 오늘날 한국이 중동 외교에서 가진 독보적인 자산이 됐습니다. 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데올로기에 덜 얽매일 수 있었고 경제가 절박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끈질기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약소국의 절박함이 중동에서 가장 신뢰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외교라는 건 결국 관계입니다. 잘 될 때 함께하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는지가 진짜 관계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이란에서 보여줬습니다. 피하고 버티고 끝내 남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테헤란로는 지금도 그냥 도로 이름이 아니어서 선입니다. 한국 외교가 어떤 식으로 살아남았는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오늘 내용이 인상 깊으셨다면 댓글로 생각 남겨주세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가볍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